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피터 린치처럼 재무제표 분석하기. 비즈니스 세계에서 한 개의 도표나 숫자는 수천 단어의 가치가 있다. 연차 주주보고서에서 최고 경영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연차 보고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숫자를 보면 기업의 회계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가능하다. 주식 종목을 직접 선택하고 싶다면 시간을 내서 회계 강좌를 들어보기를 권한다.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전형적인 기업 재무제표 샘플을 하나 만들었다. 이 재무제표에는 바클레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창업한 컴퓨스피크라는 기업의 5년간 실적이 나타나 있다. 바클레이는 실리콘밸리 출신의 연구원이다. 그는 여가 시간에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기를 개발했다. 인터페이스는 켜져라, 꺼져라, 윈도우를 바꿔라, 플로피 드라이브로 복사해라와 같은 명령을 통해 개인용 컴퓨터를 조정할 수 있는 기계장치이다. 바클레이는 착오를 개조해 사업을 시작한 결과 마침내 컴퓨스피크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두 번째 대출을 받았다. 이제 바클레이가 창업한 컴퓨스피크라는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도록 하자.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모든 자산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부채기업이 빚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표이다.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표 왼쪽 부분의 합계와 오른쪽 부분의 합계가 동일하다. 이 때문에 영어로는 밸런스 시트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는 왼쪽 자산의 합계 차변이라고 부른다과 오른쪽 부채와 자본의 합계 대변이라고 부른다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책의 대차대조표는 편의상 위아래로 나누었다. 바클레이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 10만 달러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10만 달러를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에 투자한 것이다. 첫날 자산 항목을 보면 5만 달러는 현금으로 나머지 5만 달러는 공장 장비 등 유형자산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클레이는 기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장비 구입에 5만 달러를 사용했다. 당시 바클레이는 착오를 개조해 임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은 없었다. 장비는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감가상각은 공장, 사무실, 기계,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을 오래 사용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도 감가상각을 인정하고 장비와 건물의 가치가 감소한 만큼 세금을 공제해준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없지만 국세청은 테이프 레코더부터 선택용 의자까지 모든 것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을 가지고 있다. 건물은 일반적으로 20년에서 25년 정도 되면 감가상각이 완료된다. 기계나 타이프라이터, 컴퓨터 등의 감가상각 기간은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이다. 이런 비품은 건물보다 더 빨리 쓸모 없어지기 때문이다. 첫날에는 유형자산 다음에 나오는 감가상각비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클레이의 장비는 새 것이라 아직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아래 부분에 나오는 부채 항목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부채는 기업이 빚지고 있는 돈을 말한다. 첫날 컴퓨스피크의 부채는 0이다. 바클레이가 투자한 10만 달러는 그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빌린 개인적인 빚이지 컴퓨스피크의 채무가 아니다. 유동부채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가면 자본이라는 항목이 있다. 기업은 자본을 두 가지 방식으로 조달한다. 기업의 주식을 팔거나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벌어들인 돈이 없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0이다. 컴퓨스피크의 유일한 자본은 바클레이가 투자한 10만 달러이고 이를 납입자본금이라고 부른다. 자본 다음에는 부채와 자기자본이라는 항목이 나온다. 이는 총부채와 납입자본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모두 합친 것이다. 부채와 자기자본 항목 아래를 보면 발행주식수라는 것이 있다. 발행주식은 기업이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바클레이가 처음 10만 달러를 회사에 투자했을 때 자신에게 만주를 발행했다. 그래서 주식 하나는 10달러의 가치를 갖게 된다. 주당 장부 가치에 기록된 10달러가 이를 뜻한다. 얼마나 많은 주식을 발행할 것인가는 순전히 바클레이가 결정할 사안이다. 바클레이가 1000주를 발행했다면 주당 장부 가치는 100달러가 된다. 컴퓨스피크 같은 작은 회사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거대한 회사든 대차대조표는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다.
여러분은 한눈에 손쉽게 자산과 부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도록 하자. 유동자산을 보면 컴퓨스피크에 남은 현금이 25,000달러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클레이는 나머지 25,000달러를 기업 운영과 인터페이스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했다. 매출 채권 항목에는 19,500달러가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객이 인터페이스를 구매했지만 아직 대금을 다 지불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19,500달러는 고객에게 아직 받지 못한 돈이다. 고객이 컴퓨스피크에 빚지고 있는 돈을 모두 합친 것이 매출 채권이다. 재고 항목에는 3만 달러가 잡혀 있다. 이것은 3만 달러 상당의 인터페이스 제품이 아직 팔리지 않고 바클레이 창고에 남아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인터페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도 포함된다. 아직 팔리지 않은 상품이 정상 가격에 모두 팔릴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회사 자산으로 간주된다. 유형자산 항목에는 감가상각비가 1만 달러로 잡혀 있다. 바클레이는 기계의 가치가 1만 달러 줄어든 것으로 기입했다. 그는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5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현재의 가치는 4만 달러라고 대차대조표에 기록한 것이다. 바클레이는 감가상각비 1만 달러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기계는 금방 구형이 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세청은 기계의 가치가 매년 20%씩 감소하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항목의 최초의 기계 구입 비용인 5만 달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1만 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부채 관련 항목을 보면 매입 채무로 1만 달러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매입 채무란 바클레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 빚을 말한다. 매입 채무는 바클레이가 아직 지불하지 않은 모든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전화비, 전기요금, 납품업체에게 지불한 대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래쪽 자본금 항목에는 이익잉여금으로 4,500달러가 기록돼 있다. 이것은 바클레이가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이다. 그래서 회사의 현재 자본금은 10만 4,500달러가 되었다. 이것은 바클레이가 처음에 투자했던 10만 달러에 지난 1년 동안의 소득 4,500달러를 합친 것이다. 바클레이는 4,500달러의 수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배당금 형식으로 자기가 모두 가질 수도 있다.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익을 모두 회사에 남겨두었다가 사업을 확장하는 데 투자할 수도 있다. 회사에 남겨둔다는 뜻에서 이 돈은 유보이익 또는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린다. 최초 자본금에 이익잉여금이 추가된 덕분에 바클레이의 회사 가치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0만 4,500달러가 되었다. 바클레이는 자신에게 주식 1만 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주식 하나의 가치는 10.45달러가 된다. 10만 4,500을 1만으로 나눈 값이다. 이것을 우리는 주당가치 또는 장부가치라고 부른다. 이제 2차년도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도록 하자. 2차년도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컴퓨스피크가 더 많은 인터페이스를 팔면서 매출 채권과 재고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를 보면 은행 빚이 12만 1,000영 달러로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이번에는 바클레이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컴퓨스피크가 대출받은 것이다. 컴퓨스피크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재고 물량을 늘리고 신입사원을 더 채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다. 은행 부채는 대차대조표상에서 자본으로 잡히지 않는다. 은행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고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채권을 사는 개인도 마찬가지다. 바클레이는 여전히 1만 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2년 동안 이익잉여금을 회사에 남겨둔 결과 자본금도 11만 4,500달러로 증가했다. 컴퓨스피크는 이제 창업 5년째를 맞게 되었다. 컴퓨스피크는 18만 달러의 현금과 다른 자산을 합쳐 모두 74만 4,500달러의 유동자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유형자산, 공장, 기계 등이 창업 2년째 12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바클레이가 자본 지출을 늘린 것을 알 수 있다. 공장과 장비가 늘었다는 것은 바클레이가 차고를 떠나 어딘가에 작은 공장을 세우고 새로운 장비를 설치했다는 뜻이다. 더 많은 장비를 구매함에 따라 감가상각비도 늘어나게 된다. 기업의 종류에 따라 자본 지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제철소는 자본 지출 설비 투자이 상당히 많다. 제철소를 개보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유전은 시추한 뒤 일단 원유가 나오기 시작하면 자본 지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사무실과 책상 등이 주요 자산인 광고회사도 자본 지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바클레이의 회사는 제철소보다는 자본 지출이 적지만 예산의 나머지 부분과 비교하면 자본 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자본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첨단 하드웨어 산업의 특징이다. 부채 부분에서는 바클레이가 은행 빚을 갚은 것을 알 수 있다. 창업 5년째 연말 결산에서 부채는 다시 0이 되었다. 부채를 상환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자본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납입자 본금이 1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바클레이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누군가에게 매각한 것이다. 발행 주식 수를 보면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 2000년도까지 발행 주식 수는 1만 주였고 바클레이가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5000년도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발행 주식이 1만 5천 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다. 납입자 본금 항목에 있는 70만 달러라는 숫자가 눈에 띄는가? 바클레이는 처음에 10만 달러로 회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추가로 발행한 주식 5천 주를 60만 달러를 주고 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투자자는 바클레이 회사의 지분 가운데 3분의 1을 소유하게 됐다. 새로운 자금의 유입으로 컴퓨스피크 5차년도 주식 한 주의 가치는 59.63달러가 됐다. 이는 컴퓨스피크 주식의 장부 가치가 59.63달러가 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즉, 바클레이가 소유한 1만 주의 가치가 59만 6,300달러라는 것이다. 바클레이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최초로 투자한 10만 달러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새로운 투자자는 왜 컴퓨스피크의 주식을 한 주에 120달러나 주고 사면서 투자 위험을 감수했을까? 이 투자자는 그동안 바클레이가 회사를 잘 경영해왔으니 앞으로도 매출과 수익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기업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중소기업인 컴퓨스피크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은 혼자 힘으로 손익계산서를 이용해 주당 수익을 추적해 볼 수 있다. 바클레이의 주당 수익은 창업 1년 뒤에는 0.45달러에서 2년이 지나자 1달러로 늘었고 5년째에는 6달러가 되었다. 새로운 투자자는 5년째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주당 수익이 6달러인 주식을 120달러를 주고 산 것이다. 한 주의 가격, 즉 120달러를 주당 수익인 6달러로 나눈 것이 바로 주가수익 비율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P이다. 컴퓨스피크의 주가수익 비율은 6분의 120은 20이다. 오늘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균 주가수익 비율은 15에서 16 정도이다. 따라서 컴퓨스피크에 투자한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약간 더 높은 가격으로 컴퓨스피크에 투자한 셈이 된다. 이 투자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배 정도의 주가수익 비율을 가진 컴퓨스피크에 투자한 것이다. 새로운 투자자는 투자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모든 일이 잘 돼서 컴퓨스피크가 기업을 공개할 때 10배, 20배, 50배의 수익을 거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바클레이가 선택권을 갖고 있다면 아마도 회사의 3분의 1을 팔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클레이는 회사를 확장하고 재고와 매출 채권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회사 지분을 팔았을 것이다. 성공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주식을 파는 것이 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컴퓨스피크의 지분 3분의 1을 포기함으로써 바클레이는 기업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금이 모자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는 회사의 지분 100%를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금이 풍부한 회사의 지분 67%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면 바클레이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기업을 공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그때까지 바클레이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는 일하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모든 시간을 자신의 회사에 바쳤다.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월급만 받고 있다. 주택대출 상환금도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바클레이는 너무 바빠서 휴가도 가지 못했고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다. 바클레이의 아내는 야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 사람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는 대신 집에서 주로 식사를 한다. 과거에는 4년마다 차를 바꿨지만 지금은 오래된 차를 몰고 다닌다. 바클레이 부부의 생활 수준도 이전보다 크게 떨어졌지만 두 사람 모두 잘 참아내고 있다. 바클레이의 아내도 남편만큼 컴퓨스피크의 성공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회계 분석으로 돌아가 보자. 이번에는 손익계산서를 살펴볼 것이다. 손익계산서를 통해 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회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나타나 있다. 1차 년도의 매출 수입 항목을 보면 컴퓨스피크가 20만 달러 상당의 인터페이스를 판 것으로 나타나 있다. 회사 예금 계좌에 있는 현금에서 2,500달러의 이자 수입도 발생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컴퓨스피크가 벌어들인 총 금액은 20만 2,500달러로 기록됐다. 회계 용어로는 총수입이라고 한다. 손익계산서. 총수입 아래 부분을 보면 벌어들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비용을 기록하는 곳이다. 비용 부분에서는 원자재, 인건비, 제품 홍보와 회사 운영에 들어가는 판매와 관리비 등이 나열돼 있다. 손익계산서에는 1차 년도에 바클레이가 연구개발비로 2만 달러를 사용했다는 것도 나타나 있다. 바클레이는 인터페이스의 성능을 개선해 경쟁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모든 기업이 컴퓨스피크처럼 비용 항목이 많은 것은 아니다. 손익계산서는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 기업이 자본 집약적인 기업인가? 영업사원과 연구개발 인력을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가? 자본 집약적이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으면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의 상당 부분이 비용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여러분이 모래와 자갈을 판매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연구개발비는 0일 것이다. 이 회사는 모래와 자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또 모래와 자갈을 팔기 위해 노련한 영업사원을 채용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판매 비용도 매우 낮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햄버거 체인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연구개발비가 매우 적을 것이다. 햄버거의 품질 개선은 거의 불필요한 일이고 판매사원들도 최저임금으로 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햄버거 판매에는 고학력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바클레이가 일하고 있는 첨단 하드웨어 산업에서는 저임금의 영업사원으로는 매출을 올릴 수 없다. 바클레이는 인터페이스를 잘 이해하고 있고 경험이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기업 고객과 컴퓨터 소매점에게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고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클레이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일부와 연구개발비를 전문적인 용어로 임의비용이라고 부른다. 임의비용이란 바클레이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즉 바클레이는 반드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야 하거나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어떤 기업이든 최고 경영자는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얼마를 지출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연구개발을 하지 않고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최고 경영자와 임원들은 항상 이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연구개발비를 줄이거나 공장 시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로 인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비를 줄이면 단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개 수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상승해 주주들이 기뻐한다. 회사는 시설에 투자하는 대신 그 돈으로 배당금을 두둑하게 지급함으로써 주주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경쟁력을 잃고 경쟁업체에게 뒤지면 배당금 잔치로 인한 기쁨은 단기적인 것으로 끝날 것이다. 매출은 떨어지고 수익도 줄어들며 주가도 하락할 것이다. 머지않아 그 회사는 배당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다. 바클레이는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배당금을 두둑하게 지급하는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다. 바클레이는 단기 수익을 늘림으로써 회사의 수익성을 더 높게 만들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살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주식을 팔고 골프 코스로 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많은 훌륭한 기업가들처럼 바클레이도 회사를 이용해
돈을 버는 유혹을 물리쳤다. 그는 회사의 미래를 믿고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다. 컴퓨스피크의 가치가 1억 달러로 오르면 바클레이는 자신의 주식을 모두 팔아서 골프 코스 2개와 자가용 제트기를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어떻게 하면 컴퓨스피크를 2억 달러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연구개발비 아래 감가상각비가 있다. 첫 해가 지나자 바클레이는 1만 달러를 감가상각시켰다.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잡힌다. 공장 장비는 머지않아 쓸모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이를 대체할 비용으로 1만 달러를 계산한 것이다. 정부도 감가상각비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기계 장비의 대체 비용, 공장 증축 비용 등은 누군가가 지불해야 하는 사업 비용인 것이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세전 수익이다. 우리는 컴퓨스피크가 첫 해의 세전 수익으로 7,500달러를 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세청에 대한 불만은 대부분 개인의 소득세에 관한 것이지만 기업에 대한 세금 불만도 만만치 않다. 컴퓨스피크는 수익 7,500달러 가운데 40%인 3,000달러를 세금으로 냈다. 결국 세금을 뺀 순수익은 4,500달러가 된다. 바클레이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순이익은 대차대조표에서 이익잉 여금유보이익과 동일하다. 일반인들은 이를 이익이라고 부른다. 컴퓨스피크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회사여서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모든 수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5차년도의 연말 결산을 보면 컴퓨스피크는 200만 달러 상당의 인터페이스를 판매했고 원자재와 인건비로 100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연구개발비에 21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연구개발비 규모가 최초 컴퓨스피크를 세우면서 투자했던 10만 달러의 2배에 달한다. 컴퓨스피크는 1년에 9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다.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회사 자금이 어느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1차년도의 순수익 4,500달러가 현금 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계정 아래 순수익으로 잡혀 있다. 1만 달러는 감가상각비로 기록돼 있다. 바클레이가 1만 주를 사기 위해 지불한 10만 달러는 보통주 매각 항목으로 잡혀 있고 미지급금도 1만 달러가 발생해 총 현금은 12만 4,500달러로 집계됐다. 현금 사용 내역을 보면 지출 내역의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다. 바클레이는 5만 달러를 공장과 장비 증설에 사용했고 3만 달러는 재고 확보에 지출했다. 아직 받지 못한 돈도 1만 9,500달러나 된다. 회사에 유입된 돈 12만 4,500달러에서 회사 밖으로 유출된 돈 9만 9,500달러를 빼면 2만 5,000달러가 남는데 이것이 1차년도 대차대조표의 맨 처음에 현금 항목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모든 항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회계의 묘미이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간단하고 짧은 회계학 강좌를 들었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 연차 주주보고서에 나타난 수치를 살펴보기 바란다. 보고서에 있는 각종 수치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의 투자의 건투를 빈다.